그날의 빚을 갚을 시간이네. 자네 아비가 저지르진 죄를. 건달 셋이 소금장수 영감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감이 웃고 있어요. 30년간 바보 행세하던 이 사내. 대체 정체가 뭐길래 눈빛이 달라졌을까요? 시골 장터 한복판. 오후에 햇살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그곳에 소금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진 늙은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앞을 3명의 건달이 막아섰습니다. 키 큰 건달이 소금 봉지를 툭툭 쳤습니다. 야, 영감. 오늘도 소금 장사하러 왔나? 영감은 허리를 더욱 구부정하게 굽히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허허, 그럼요. 소금이 좋은 소금이지라오. 사가시라오. 좋은 소금?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우리한테 공짜로 내놔. 안 그러면 오늘 장사 못해. 건달들은 소금 봉지를 하나씩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건달들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좌수의 아들이 거느리는 무리였지요. 좌수라면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입니다. 그 아들이라면 관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감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영감은 오히려 실실 웃으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허허, 소금이 필요하시면 사가시라오. 공짜는 안 되지라오. 뭐? 이 늙은이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건달들은 소금 봉지를 하나씩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건달들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좌수의 아들이 거느리는 무리였지요. 좌수라면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입니다. 그 아들이라면 관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감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영감은 오히려 실실 웃으며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허허, 소금이 필요하시면 사가시라오. 공짜는 안 되지라오. 뭐? 이 늙은이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둘째 건달이 영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지게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묘하게 느렸지만 건달의 손은 허공을 짚었습니다. 영감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왜 이 영감은 도망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걸까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보 영감, 오늘 큰일 나겠네. 맨날 실실 웃기만 하던 양반이 왜 저러는 거야? 좌수 도련님한테 찍히면 이 동네서 장사 못해. 세 번째 건달이 허리춤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장터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고 장사치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감, 마지막으로 묻는다. 소금 내놓을 거야, 말 거야?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까지 바보처럼 웃던 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소금은 못 주겠네만 자네들한테 줄 게 하나 있지. 뭐? 뭘 준다는 거야? 30년 전 빚이지. 건달들은 영감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이라니요. 이 늙은 소금 장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영감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떨리고 약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단단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들 주인 되는 양반, 좌수 어른 아들이 맞나? 그게 왜? 좋아. 기다렸네. 30년을 기다렸어. 영감은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섬뜩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겁니다. 장터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 바보 영감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눈빛을 하는 걸까요? 10년 넘게 이 마을 장터에 와서 소금을 팔던 그 영감이 맞는 걸까요? 맨날 실실 웃고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고 때로는 멍청한 짓을 해서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던 그 영감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네. 영감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쥔 영감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칼을 쥔 것처럼 단단하고 정확했습니다. 30년 전, 한양의 거리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포도청 앞 큰 길에 사람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 사내를 보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진무역, 포도청에서 가장 뛰어난 포교였습니다. 무역냐, 무역냐,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달려왔습니다. 진무역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 아들이 함께 뛰어왔습니다. 아직 6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포교들은 진무역을 꽁꽁 묶어 수레에 태웠습니다. 귀양을 가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무역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미안하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이잖아요.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포도청 최고의 포교가 왜 귀양을 가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에 큰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양반가를 털고 사람까지 죽이는 흉악한 무리였습니다. 포도대장이 진무역을 불렀습니다. 무역, 자네가 이놈들을 잡아야 하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진무역은 3달 동안 밤낮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적대의 소굴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적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그곳엔 죽은 양반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죽은 양반이 바로 좌위정의 조카였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좌위정이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포교 진무역이 도적과 한통속이었다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진무역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던 자인데. 수레가 한양 성문을 나서던 날, 진무역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울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이 누명을 벗고 반드시.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귀향길에 오른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급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진무역의 집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아내와 아들, 그리고 늙은 어머니까지 모두 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식구들이. 진무역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포교들을 밀치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슬에 묶인 몸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놓아줘. 놓으라고. 내 식구들이 죽었다고. 죄인 주제에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포교들이 진무역을 땅에 눕혔습니다. 진무역은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한양 쪽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의 집이 타고 있는 연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은 이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흘 뒤 진무역은 한양으로 잠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에 탄 집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까만 재와 타다 남은 기둥 몇 개뿐이었습니다. 진무역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재를 한 움큼 쥐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어. 반드시. 그날 밤 진무역은 몰래 장례를 치르러 온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역, 내가 알아봤네. 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누군지. 누구요? 좌위정과 그 밑에 양반 서너 명일세. 자네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들의 비리를 알게 됐잖아. 그래서 자네를 없애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그리고 자네 식구들을 죽인 것도. 진무역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복수하려 들면 자신도 죽고 말 겁니다. 진무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름을 대시오. 그자들의 이름을. 동료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위정 민석교, 호조판서 황대식, 그리고 그들의 신복 2명. 진무역은 그 종이를 불에 태우며 네 개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반드시 갚겠어.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튿날 아침, 진무역은 다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집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수레가 한양을 떠나며 진무역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거라, 한양. 내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올 것이오. 그렇게 포도청 최고의 포교 진무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늙은 소금장수로 말입니다. 귀향지로 가던 진무역은 어느 날 밤 탈출했습니다. 감시하던 포교들이 잠든 사이 쇠사슬을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봤자 죽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무역은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무역은 죽은 목숨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마을 어귀에 낡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진무역은 그곳에 들어가 먼지를 털어내고 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아닌 물동이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 포도청에서 나를 봤던 자들, 한양거리에서 나를 알아봤던 자들. 흔적을 지워야 한다. 진무역은 칼을 들어 자신의 머리카락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포교 시절 단정하게 빗어 올리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염도 반쯤 밀어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이제 초라한 상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뿐 아니라 걸음걸이로도, 말투로도, 눈빛으로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특히 포교 출신의 날카로운 눈빛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진무역은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허허, 그렇지라우. 허허허. 혼자 움막 안에서 바보처럼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절뚝이며 걷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머리가 온전한가? 어디서 떠돌아온 거지겠지? 진무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로 여길수록 안전했으니까요. 그는 낮에는 마을 어귀에 앉아 실실 웃고 밤에는 움막 안에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소금 장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등짐을 진 늙은 장수였는데 장터에서 소금을 팔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의지할 곳도 없는 사람인데 장례는 누가 치러주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진무역이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네가? 허허, 떠돌이 신세끼리 도와야지라우. 진무역은 그 소금 장수를 뒷산에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게와 소금 봉지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 바보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소금 장수 흉내나 내다가 굶어 죽겠지. 하지만 진무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소금 장수라는 신분은 완벽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도 의심받지 않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금 장수는 천한 신분이라 양반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원수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으려면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소금 장수만큼 좋은 신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무역은 이튿날부터 소금을 지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포도청 최고의 포교였던 사내가 소금을 팔다니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금 사시라우. 좋은 소금이라우. 목소리도 일부러 떨리게 냈습니다. 등도 더욱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에 파는데? 한 봉지에 닷푼이라우. 너무 비싸네. 깎아줘. 허허, 그럼 넉 푼에 드리지라우. 아낙네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깎아주는 장수는 처음 본다는 겁니다. 진무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장사를 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양이 시끄럽다던데 좌위정 민석규 대감이 권력을 휘두른다지 뭐야. 진무역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민석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보처럼 실실 웃는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허허.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진무역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의 소식, 조정의 일, 양반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는지 말입니다.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하고 밤에는 칼을 갈았습니다. 아니, 진짜 칼을 간 게 아닙니다. 마음속 칼을 갈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말입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진무역은 어느 주막에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양반 하나가 떠들어대는 소리였습니다. 황대식 대감이 벼슬에서 물러났다지? 그렇다더군. 병이 깊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던데. 진무역은 소금 봉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대식. 그도 자신을 모함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면 찾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진무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술 실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원수들의 정확한 위치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진무역은 이제 완벽한 소금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바보 소금 장수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무역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는 지게를 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황대식이 내려갔다는 고향 마을로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진무역은 장터에 자리를 잡고 소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황대식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황대식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무역은 곧바로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황대식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집안 식구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보름달 뜬 밤, 진무역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황대식은 사랑채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무역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대식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진무역은 바보처럼 웃던 얼굴을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황대식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포교 진무역을 기억하시오? 황대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황대식은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30년 전 진무역을 모함한 일, 그의 가족을 죽인 일까지 모두 실토했습니다. 진무역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히게 했습니다. 황대식의 자백으로 조정이 발칵 뒤집혔고 민석규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도 하나둘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민석규의 신복이었던 좌수 하나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친 겁니다. 그의 이름은 강윤서, 진무역의 가족을 죽인 일에 직접 손을 댄 자였습니다. 진무역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강윤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윤서는 이름을 바꾸고 흔적을 지운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진무역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겉으로는 장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강윤서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의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을 찾아 헤맨 겁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가 뜨겁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모든 계절을 지나며 진무역은 지게를 지고 걸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어 쓰러지기도 했고, 때로는 굶주림에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진무역은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전에 이 마을에 강시성을 가진 양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갔다더군.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 전라도 쪽이라던가. 진무역은 그 길로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는 넓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강윤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무역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등은 정말로 굽기 시작했고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대로 끝나는 건가? 복수를 못하고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 아내와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불 속에서 손을 내미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진무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찾아낸다.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진무역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노파가 진무역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소금 좀 싸게 팔아주시오. 우리 마을 좌수 어른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좌수 어른이라.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강씨라오. 그런데 이상한 게 10년 전에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서 좌수가 됐다는구만요. 진무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10년 전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좋은 양반이시겠지라우. 좋은 양반은 무슨, 욕심만 많지. 진무혁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마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수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고 담장도 높았습니다. 진무혁은 보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자가 강윤서다. 좌수는 가끔 밤에 혼자 사랑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하면 중얼거렸습니다. 진무혁은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빌어먹을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포교놈의 가족을 죽인 게 뭐가 잘못이야. 진무혁은 손에 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 목을 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진무혁은 다시 마을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팔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좌수 어른께 아드님이 계시오? 있지. 건달 같은 놈인데 아버지 덕에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지 뭐요. 진무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있다. 그것도 건달처럼 논다. 완벽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강윤서만 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까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진무혁은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움막을 짓고 매일 장터에 나와 소금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영감이 또 왔다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진무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수의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강진수, 25살쯤 됐고 건달 둘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장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아낙네들을 희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진무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비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무혁은 장터에서 소금을 팔며 계속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강진수 일당이 지나갈 때 눈에 띄는 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소금을 팔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0년을 기다린 복수입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진무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강진수가 먼저 시비를 걸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정체를 드러낼 순간을 말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무혁은 드디어 확신했습니다. 강윤서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을 전해 들은 겁니다. 내 아들이 좀 버릇이 없지만 그래도 내 피를 이은 자식이니 사랑할 수밖에. 진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네가 30년 전 내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그날 밤 진무혁은 움막 안에서 오래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청 포교 시절 차던 칼, 아내가 짜준 허리띠, 그리고 아들이 그려준 그림 한 장.
진무역은 그 그림을 펼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곧 끝난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진무역은 그림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갈아왔기 때문입니다. 진무역은 칼을 허리춤에 숨기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른다. 다음 날 아침, 진무역은 평소처럼 장터로 나갔습니다. 소금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영감, 오늘도 장사하러 가시오? 허허, 그럼요. 소금이 좋은 소금이지라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그곳에 말입니다. 진무역은 소금 봉지를 늘어놓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강진수 일당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었고 강진수는 매번 5일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으니까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건달 둘을 거느리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진무역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진수 일당이 진무역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른 장사치를 괴롭히러 간 겁니다. 진무역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금 사시라오. 아주 좋은 소금이라오.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지라오.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강진수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진무역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이 누군데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건달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온 바보 영감이라던데요. 바보 영감? 재미있군. 강진수가 진무역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진무역은 여전히 바보처럼 웃으며 소금 봉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내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강진수 일당이 다가와 소금 장수를 에워쌌습니다. 그 순간 진무역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가 다시 바보처럼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건달 셋이 소금 장수를 에워쌌습니다. 키 큰 건달이 소금 봉지를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야, 영감. 오늘따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던데? 귀가 아프게 왜 그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소금장수 영감은 여전히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허허, 미안하이. 소금이 좋아서 그만 목소리가 커졌지라오. 좋은 소금? 그래? 그럼 우리한테 하나씩 공짜로 줘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건달들이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 큰 건달이 바로 이 마을 좌수의 아들, 강진수였습니다. 좌수라면 이 고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이었고 그 아들이라면 관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 진무혁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로 저 건달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 강윤서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영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보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짜는 안 되지라오.
소금도 돈 주고 사온 거라서 말이요. 뭐? 이 늙은이가 지금 우리한테 돈을 내라는 거야? 둘째 건달이 소금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소금 봉지가 터지며 하얀 소금이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겠네. 바보 영감도 오늘은 운이 없구만. 하지만 소금 장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감은 천천히 몸을 낮춰 터진 소금 봉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동작이 묘하게 느렸지만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 조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좋은 소금이 다 쏟아졌네요. 좋은 소금이면 뭐해. 어차피 우리가 다 가져갈 건데. 강진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금 봉지들을 하나씩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달 둘도 따라서 소금 봉지를 챙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보기 민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소금 장수가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게를 땅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린 겁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건달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던 장사치 하나가 이상한 눈으로 영감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약하던 목소리가 아니라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영감, 방금 뭐라고 했어? 강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감은 다시 바보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우. 허허. 이상한 영감이네. 뭐? 상관없어. 어차피 바보 영감이잖아. 강진수가 소금 봉지 서너 개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가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응? 뭐? 혹시 아버님이 좌수어른 맞으신지라우? 그래, 맞는데 그게 왜? 영감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아까의 바보 같은 웃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좋아, 잘 확인했네. 뭐? 무슨 소리야? 자네 아버지 이름이 강윤서지? 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걸까요? 좌수는 10년 전 이 마을에 왔을 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윤서라는 본명을 쓰지 않고 강석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영감이 어떻게 아버지의 본명을 아는 걸까요? 너,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아?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30년 전. 그게 무슨 소리야?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그러자 영감의 키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바보 같은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영감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떨리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건달들이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이 영감이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이상해. 도련님, 우리 그냥 가는 게 어때요? 하지만 강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좌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작 늙은 소금장수 하나가 뭐라고 겁을 먹겠습니까? 늙은이,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래? 안다마는 강윤서의 아들이지. 30년 전 한양에서 포교 한 사람의 가족을 죽인 그 강윤서 말일세. 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걸까요? 아버지는 그 일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이외진 마을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너 대체 누구야? 기억해야 할 이름은 아니네. 그저 자네 아버지가 죽인 포교회. 아니,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지. 영감이 지팡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명검을 쥔 것처럼 단단하고 정확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바보 영감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눈빛을 하는 걸까요? 10년 넘게 이 마을에 와서 소금을 팔던 그 영감이 맞는 걸까요? 맨날 실실 웃고 욕을 먹어도 화내지 않고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던 그 영감 말입니다. 도련님, 이상합니다. 우리 그만 가시죠. 아니야. 고작 늙은이 하나인데 뭐가 무서워. 야, 영감. 마지막으로 묻는다. 소금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영감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땅에 한 번 쿵 짚었습니다. 그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못 주겠네만 자네들한테 줄 게 하나 있지. 30년 묵은 빚 말일세. 강진수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칼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건달 둘도 긴장한 표정으로 영감을 노려봤습니다. 강진수가 칼을 번쩍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장터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낙네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고 장사치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건달 둘도 허겁지겁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제 세 자루의 칼이 늙은 소금장수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마지막 기회다. 무릎 꿇고 빌면 살려줄게. 하지만 소금장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칼을 빼는 건 쉽지. 하지만 한 번 빼면 반드시 피를 봐야 하는 법일세. 자네들 각오는 됐나? 닥쳐. 강진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더 빨랐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칼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강진수의 칼이 빗나갔습니다. 강진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둘째 건달이 옆에서 칼을 찔러왔습니다. 소금장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지팡이로 건달의 손목을 쳤습니다. 툭! 짧고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팡이 하나로 칼을 든 건달 둘을 순식간에 제압한 겁니다. 그것도 칼 한 번 뽑지 않고 말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 바보 영감이 대체 누구길래 저런 솜씨를 가진 걸까요? 셋째 건달이 뒤에서 칼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팡이를 위로 쳐들었습니다. 칼이 지팡이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영감은 지팡이를 비틀며 건달의 칼을 낚아챘습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건달은 멍하니 빈손을 쳐다봤습니다. 이럴 수가. 소금장수는 지팡이로 건달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건달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강진수뿐이었습니다. 강진수는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너 대체 뭐야? 무슨 도사야? 도사는 무슨 도사? 그저 30년 전 일을 갚으러 온 사람일 뿐이네. 영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진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장터 사람들이 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아직 죽이지 않네. 자네는 마지막에 쓸 일이 있으니까. 영감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강진수가 칼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팡이가 칼을 쳐내고 강진수의 손목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강진수는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손목이 부러졌어. 부러진 건 아니네. 하지만 한동안은 칼을 쥘 수 없을 걸세. 영감은 떨어진 칼 세 자루를 지팡이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칼들이 장터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이제 건달 셋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이 대체 누구야? 바보인 줄 알았는데 고수였잖아. 3명을 지팡이 하나로 제압하다니. 영감은 떨어진 칼 세 자루를 지팡이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칼들이 장터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이제 건달 셋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이 대체 누구야? 바보인 줄 알았는데 고수였잖아. 3명을 지팡이 하나로 제압하다니. 소금장수는 건달 둘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가봐도 좋네. 하지만 관아에 가서 포졸들을 데려오지 말게. 데려오면 자네들도 같이 다칠 테니까. 알았습니다. 건달 둘이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고 손목을 부여잡은 채 말입니다. 이제 장터에는 소금장수와 강진수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장터에는 소금장수와 강진수만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진무혁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강진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강진수의 턱을 들어올렸습니다. 강진수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윤서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진수야, 괜찮으냐? 아버지. 강진수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강윤서는 아들의 손목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강윤서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우물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한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소금장수였습니다. 저 영감입니다. 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소금장수를 가리켰습니다. 강윤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소금장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에 지게를 진 모습이 영락없는 떠돌이 장사치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입니다. 아버지. 저 영감이 지팡이 하나로 우리 셋을 모두 쓰러뜨렸어요. 강윤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터 사람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윤서는 천천히 소금장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좌수라 해도 칼 하나쯤은 차고 다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몸을 지키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강윤서는 천천히 소금장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좌수라 해도 칼 하나쯤은 차고 다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몸을 지키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늙은이, 당신이 내 아들을 다치게 했소? 소금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가에 서서 강윤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시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 아들을. 그제야 소금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강윤서, 오래간만이군. 강윤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늙은이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본명을 불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강석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마을에 왔을 때 바꾼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늙은이가 어떻게 강윤서라는 이름을 아는 걸까요? 당신은 누구요? 소금장수가 천천히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펴지고 키가 커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흐릿하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강윤서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전을 기억하는가? 한양에서 포교한 사람을 모함한 일말일세. 강윤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한양. 포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좌위정 민석규의 명을 받아 포교 진무역을 모함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그의 가족까지 죽인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래, 바로 그 설마일세. 진무역이네. 자네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포교 말일세. 여러분, 이 순간 강윤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0년 전 죽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귀양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돌아온다 해도 이미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무역은 돌아왔습니다. 30년을 기다려서 돌아왔습니다. 소금장수로 위장한 채 바보 행세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강윤서를 찾아낸 겁니다. 진무역이라니. 자네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살아있었지. 자네가 죽인 내 식구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말일세. 강진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진무역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윤서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비다. 30년 전 한양에서 포교 진무역의 가족을 죽인 사람 말이다. 그 포교의 아들은 6살이었지. 불 속에서 죽었어. 자네 나이쯤 됐을 때 말이야. 강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지. 자네는 아무 죄도 없어. 하지만 내 아비는 내 아들이 죄가 없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지.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니 이제 자네 아비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는 거야.
진무역이 강진수를 밀어냈습니다. 강진수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윤서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무서운 복수극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진무역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울 자격도 없어. 내 식구들은 울 시간도 없이 죽었으니까. 강윤서가 고개를 들어 진무역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아들만은 살려주게. 나를 죽여도 좋으니 아들만은. 진무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 자네를 관아에 끌고 가서 모든 것을 밝힐 거야. 30년 전 진범이 바로 자네라는 걸 말일세. 강윤서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아들은 살려주는 건가? 아들도 함께 가야지. 자네가 죄를 자백하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 그리고 자네가 어떤 벌을 받는지도 봐야 해. 그게 진짜 벌이거든. 자기 아비가 죄인으로 끌려가는 걸 보는 건 말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치밀한 복수입니까? 진무역은 그저 강윤서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강윤서가 자기 아들 앞에서 죄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평생 아비의 죄를 짊어지고 살게 만든 겁니다. 30년 전 자기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진무역은 강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끈을 꺼내 그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강윤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아로 가세. 포졸들한테 모든 걸 말하는 거야. 하지만 강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게. 관아에 가면 고문을 당할 거야. 나는 그럴 용기가 없네. 용기? 내 식구들은 용기도 없이 죽었어. 자네는 고문을 당하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진무역이 강윤서를 끌고 장터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진수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놓아줘. 놓으라고. 하지만 진무역은 지팡이 하나로 강진수를 막아냈습니다. 강진수가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진무역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하지만 방해하면 자네도 함께 묶을 거야. 강진수는 더 이상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진무역은 강윤서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진무역은 강윤서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한시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진무역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한시진쯤이야 문제없었습니다. 강윤서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네, 30년 동안 편하게 살았지. 진무역이 말했습니다. 강윤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좌수가 되어 이 마을 사람들 위해 군림했어. 세금을 걷고 권력을 휘둘렀지. 자네 아들도 그 덕에 건달처럼 놀았고 말이야.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자네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자네 아들도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살겠지.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야. 강윤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무역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일어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못 가겠네.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그럼 죽어봐. 하지만 자네가 죽으면 자네 아들이 대신 끌려갈 거야.
아비의 죄는 자식이 갚는 법이니까. 강윤서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아들은 아무 죄도 없다고. 그래, 아무 죄도 없지. 내 아들도 그랬어. 하지만 자네는 죽였잖아. 그러니 이제 선택해. 자네가 관아에 가서 죄를 자백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죽어서 아들을 대신 보낼 건지. 진무역은 강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끈을 꺼내 그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강윤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관아로 가세. 포졸들한테 모든 걸 말하는 거야. 하지만 강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게. 관아에 가면 고문을 당할 거야. 나는 그럴 용기가 없네. 용기? 내 식구들은 용기도 없이 죽었어. 자네는 고문을 당하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진무역이 강윤서를 끌고 장터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진수가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놓아줘. 놓으라고. 하지만 진무역은 지팡이 하나로 강진수를 막아냈습니다. 강진수가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진무역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하지만 방해하면 자네도 함께 묶을 거야. 강진수는 더 이상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진무역은 강윤서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칼날이 목을 스치는 순간 진무역의 머릿속에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칼은 목을 베지 못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뛰어들어 강진수의 팔을 잡아챘던 겁니다. 칼이 빗나가며 진무역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이놈, 관아 앞에서 감히 칼을 휘두르다니. 포졸들이 강진수를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강진수는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줘. 저 영감이 내 아버지를 관아에 넣었어. 내 아버지를. 내 아비는 죄인이다. 30년 묵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포졸들이 강진수를 끌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진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무역은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가 이제 정말로 끝난 겁니다. 한 포졸이 진무역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 괜찮으십니까? 상처를 치료해드려야겠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영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를 흘린 탓도 있었지만 3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어진 탓이 더 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포졸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영감, 안으로 들어가서 쉬십시오. 사또께서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됐소.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진무역은 포졸의 손을 뿌리치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포졸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무역은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무역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묵던 움막이 있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진무역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움막 안을 비추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무역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도청 시절 차던 칼, 아내가 짜준 허리띠, 그리고 아들이 그려준 그림.
진무역은 그림을 펼쳐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진무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쳤는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30년을 기다려 복수를 이루었는데 기쁨 대신 허전함만 남았다면 말입니다. 진무혁은 그림을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진무혁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는 벌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진무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저 영감이다. 바보 영감인 줄 알았는데 포교였다지 뭐야. 30년을 기다려서 복수했다던데. 진무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소금 봉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멀찌감치 서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진무혁이 건달들을 제압하는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영감, 소금 하나 주시오. 얼마나 필요하시오? 한 봉지면 되겠소. 진무혁은 소금 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낙네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진무혁은 받으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오늘은 공짜요. 아니, 어째서요? 그냥 주고 싶어서요. 아낙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금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무혁은 그들에게 소금을 나눠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기만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감이 왜 저러시는 거야? 복수를 마쳤더니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 아니면 이제 떠나려는 건가? 마지막 말이 맞았습니다. 진무혁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윤서는 관아에 잡혀 들어갔고 곧 한양으로 압송될 겁니다. 30년 전 진실이 밝혀지고 진무혁의 누명도 벗겨질 겁니다. 하지만 진무혁은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진무혁은 소금을 모두 나눠주고 일어섰습니다. 빈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영감, 어디로 가시오? 그냥 길을 떠나려오. 복수도 마쳤는데 왜 떠나시오? 이 마을에 정착하시면 안 되겠소? 진무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0년을 떠돌았어. 이제 와서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발길 닿는 대로 가볼 생각이요.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무혁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던 그 영감이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진짜 모습을 드러낸 뒤 다시 떠나는 겁니다. 진무혁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진무혁은 그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30년 동안 목표가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유가 생겼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진무역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고갯길이 험했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개 정상에 도착했을 때 진무역은 숨을 돌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